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업들이 제조 판매업이라는 업의 수단 버전 1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업의 본질을 찾아가지고 버전 2, V2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수출 강국이 만약 V1이라면 그러면 포스트 수출 강국 V2는 그럼 뭐냐? 이런 질문이 오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 강국이라 할 때 이제 강국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힘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버전 2가 되겠죠. 사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하면서 얘기하신 그 개념 중에 복합화 국제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화라는 그 전략 하에서는 삼성그룹의 제조 기지, 제조 공장들을 그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제조 공장들을 멕시코라든지 말레이시아 세렘방이라든지 이런 데 거대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결시켜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복합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를 하면서는 이제 뭐 지역 전문가도 보내고 해외 이제 거점망을 넓히는 그런, 그게 이제 V1이라면 사실 국제화의 버전 2는, V2는 국제 사업으로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합화의 V2는 융복합 사업으로 갔어야만 되는 거였죠. 지금 현재 우리의 이제 이 산업을 보면 국제 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복합 사업으로 가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출 강국의 실체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수출 강국이라는데, 그 수출 강국의 실체를 보면, 우리 여기 표를 보시면 맨 그 왼쪽에 우리나라 수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대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 고용, 노동 생산성, 수출 증가율이 지난 15년간을 쭉 트래킹을 해본 거죠. 5년 단위로. 자, 부가가치 8.4에서 마이너스 0.3으로 성장률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고용도 마찬가지고 노동 생산성, 뭐 수출 다 지난 15년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작년도죠. 우리가 10위까지 경제 규모가 컸다가 13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KDI의 한국 장기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 이제 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상품 수출로 인한 어떤 국부 창출에는 한계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각 정부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신성장 육성 정책이라는 걸 쭉 펴왔지 않습니까? 여기 뭐 노무현의 10대 차세대, 이명박 17대, 박근혜 13대 뭐 쭉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윤 정부에 와서는 BBC를 대표적인 산업으로 보고 이제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BC를 또 그 실체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산업인데,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700조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약 한 3대 7 정도로, 그럼 이제 한 200조 정도가 이제 메모리 시장이고, 비메모리가 이제 한 500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지금 파운드리가 속해 있는 게 이제 비메모리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메모리 중에서도 팹리스를 제외한 이 우리가 말하는 파운드리, 제조 쪽은 메모리 200조보다도 더 적은 시장이에요. 한 160조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에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액의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뭐 AI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커질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메모리도 이제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요즘 그 출시하고 있는 H100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GPU가 그 토탈 이 가치에 GPU가 한 81%, 80%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한 9%, 10%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드 및 기타 액세서리가 한 5% 정도 되고, 실제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 5%, 뭐 한 3%, 5%도 안 되죠. 한 3%. 그 다음에 DDR5가 이제 여기 H100에 들어가는데 한 2% 정도? 그럼 다 합쳐봤자 한국의 메모리에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 5%도 채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 산업을 보더라도 배터리가 사실은 이 배터리 설계에 가장 키가 되는 게 주행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도 지금은 초기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완성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위탁 생산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 주도권 자체가 배터리 업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성차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중국 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 면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어요. 폐배터리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장치 산업의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소재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쾌천이 많은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 바이오 시장 중에서도 지금 한국이 들어가고 있는 이 시장이 소위 위탁 생산 시장인데, 이 위탁 생산 시장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머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이게 이제 시장은 작으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업들인 거죠. 근데 마치 대한민국 내에서는 삼성이 바이오를 해가지고 매출을 갑자기 몇 조씩 올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바이오 산업에서 유망 산업인 양 여기저기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나 배터리나 또 이 바이오 이 산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미래 산업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이 BBC가 마치 모든 미래 첨단 산업의 전부인 양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은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양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여기에 우리의 캐시플로우를 몰빵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첨단 산업 주로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비 투자를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하고 우리가 경쟁을 앞으로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중국 정보하고 게임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합작으로, 물론 지금도 보면 합작으로도 하고 단독으로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합작으로 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을 시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한국은 지금 새만금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음극재, 양극재 공장 들어가고 마치 우리나라 전 국토가 지금 이 새로운 BBC의 생산 기지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송도가 지금 바이오 센터라고 하지만 송도는 아직도 생산 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배터리를 하든 또 바이오를 하든 또 반도체를 하든 대한민국의 이 좁은 땅에서는 우리가 제한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우리는 연구 직접 클러스터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제조에 대한 아주 이 장치 설비 투자는 가능하면 해외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장 가까이, 원재료 가까이. 즉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게 헤비한 거죠. 이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하면 시장 가까이, 또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까이 공장을 위치하되 거기도 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해가지고 합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되, 한국 내에서는 그 대신 적은 돈이라도 R&D 중심으로 해가지고 R&D 클러스터를 국토별로 우리 지자체별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산업 정책 이러면 무슨 기술 중심으로 또 지금 BBC라 이런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 정책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단선적인 정책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우리가 수출 강국 V2가 뭐로 가야 될지를 좀 들어주시면 좋죠. 그게 이제 잣대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산업 정책의 어떤 그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 다수의 전통 산업은 쇠퇴하고 아주 소수의 미래 산업만이 성장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 이런 첨단 산업이 앞서 나가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통 산업이 우리 경제에 밑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성장 구조를 재편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전환 비전이 지금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산업과 경제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이 국가의 리더들이 여기에 대한 비전을 지금 안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통 산업에 묶여 있는 노동, 우리 국민들의 일손과 또 우리 자본을 어떻게 원활하게 이 신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과 금융시장의 이 토대를 재구축해 주느냐. 즉, 이 얘기는 국민 단위로 내려가 버리면 소수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소수 엘리트의 아주 고위 기술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중저위 기술도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용토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한쪽은 벌되 더 큰 이 구멍에서는 다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라는, 이게 첫 번째 잣대라면 우리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을 봐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첨단 산업을 지금 강화 보면은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해외 쪽으로 투자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이 수출량이 늘어나면은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국내에다가 공장을 확장하면서 낙수 효과가 돌아갔는데, 지금 보면은 첨단 산업 설비 투자를 상당수를 해외로 지금 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로벌 경영의 낙수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내수 경제의 순환 구조가 미국하고 다르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국내 내수 경제와 링크될 수 있게끔 낙수 효과 2.0 방안을 찾느냐. 이게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BBC를 이제 아주 그 첨단 산업으로 이제 구세주인 양 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소수의 산업들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지금 탄소 섬유 수지라든가 이런 아주 그 첨단 분야에서 소부장 기술은 세계를 리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경제는 30년 동안 저리 침체에서 못 벗어나느냐. 이 얘기는 일본 경제 자체가 국가 경제 전체의 틀이 새로운 비교 우위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에 한국한테 비교 우위를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의 몇 개 사업이 잘한들, 기술이 뛰어난들, 이 국가 경제 전체의 틀을 모두 바꾼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잣대를 염두에 두고 한번, V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세계 한 300여 개 도시를 가본 것 같아요. 1, 2도시 정도만 합쳐도 한 100여나무 개 나라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좀 이렇게 관심이 가고 좀 이렇게 애정이 있는 데가 저는 아프리카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은 아마 기네스북에도 없을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프리카는 이 비자를 받는 게 3개월씩 걸리고 막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여권을 맡겨놔야 되는데, 그럼 3개월 동안 안 돼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에는 비자가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의 지역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삼성의 핸드폰이 이게 캐시 사업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그 54개 나라에서 누가 삼성의 핸드폰 디스트리뷰터십을 갖느냐가 그 나라의
랭킹이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캐시 사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 각 국가의 정부 그 수반들하고는 링크가 돼 있죠. 그럼 저는 내일 내가 부키나파소에 가겠다. 당신 언제 여기 해서 알아서 해라. 그 부키나파소 비자를 받으려면 3개월 동안 여권을 그 부키나파소 남아공 대사에다 맡겨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면은 공항에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48개국을 다녀왔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외교관이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저는 삼성이라는 이제 개인 회사에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근데 제가 이 아프리카의 서부에 보면 부키나파소, 말리, 시에라리온 뭐 여러분들 참 잘 안 들어보던 나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에 갔는데 정말 그 나라에 우리는 장사꾼이니까 이게 돈 될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하려면 이제 54개 나라 중에서 이거는 이제 돈이 좀 되겠다. 이건 시장이 되겠다. 이건 20년 후에 와도 되겠다. 뭐 이런 게 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미국 기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는 그 호텔에 들어가니까 미군 기가 꽂혀 있고 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웬만한 나라에는 다 미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구글링을 해봤죠. 그랬더니 미국은 전 세계 150개국에 한 800개 정도의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이 달러 패권과 세계 경제의 이 수도로서 이 직접 효과를, 세계적인 직접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150개 되는 나라에 800여 개나 되는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경영이죠. 그 다음에 영국이 한 6,700만 인구를 가지고 지금 G5 하다가 이제 식민지로 하던 인도가 G5로 넘어왔죠. 온도보다 조금 이제 G6로 지금 경제 규모가 떨어졌지만 사실 6,700만의 인구를 가지고 G5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영국은 영연방 시대에 지금도 25개 영연방 국가에 25억 명의 소비자를 기본으로 한 경제 구조가 영국이거든요. 이게 영국은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이렇게 뭐 10위까지 경제 규모가 올라갔다가 13위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뭐 담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한류일에서 뭐 G3가 될 수가 있다. G5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 3%를 성장한다 해봤자 한 그게 40조, 60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연간 GDP 한 2,000조를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5, 6년간을 매년 100조씩 부채가 늘었거든요. 사실은 성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어들인 돈 가지고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서 빚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G5를 한다. G7으로 뛰려면 지금의 경제 규모의 1.7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G5가 되려면 지금의 경제 규모의 2배가 돼야 되는데 그럼 4,000조, 2,000조를 어디서 무슨 수로 우리가 얻어드립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별 기업이 아웃바운드로 즉 밖으로 나가서 달러를 벌어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는 그건 절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세계화가 가장 안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냐? 한국만큼 수출 많이 하고 이런 나라인데 세계화가 안 된 거냐? 얼마나 세계화가 많이 됐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거는 아웃바운드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세계화는 교류죠. 왔다 갔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개방성에 비추어 봤을 때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글로벌 직접 효과가 적은 나라예요. 글로벌 직접 효과라는 게 뭡니까? 국제사회의 도움과 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을 보면은 OECD 평균이 한 65% 정도의 FDI, 즉 해외 기업의 누적 투자가 그 나라에 쌓여 있어요. 이 쌓여져 있는 자본금에서 매년 GD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한국에 투자했는 기업들은 우리 국내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 들여가지고 국내에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3만 불까지 큰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폴 박님이 아일랜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아일랜드가 왜 그러냐? 미국의 투자가 다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나라들을 보면 자체 투자, 싱가포르도 자체 투자는 9%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1% 90% 투자가 전부 다 FDI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자 불무지대가 됐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G5가 되고 G7이 되려면 반드시 글로벌 집적 효과를 누려야 된다. 즉 우리 개별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에서 글로벌 도움과 인재가 들어오는 나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G5, G7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아웃바운드 수출을 가지고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치가 경계 위치라고, 선진국과 후발국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위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치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여기까지 왔는데, 패스트 팔로우라는 것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를 하면서 우리가 즉 기술 완성을 했다는 그 축적된 역량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상용화 시켜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밖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 개발도상국한테는 우리가 그 숙성시킨 기술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하고 후발국하고의 경쟁에 매여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다가.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 마켓 시어 1등에 우리 온 나라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경쟁에 매여 가지고 배터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들이 결국은 새로운 사업 기회인데 그건 전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 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쟁 의식에서 빠져나와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 즉 패스트 팔로우로 축적한 이 기술 완성 역량, 완성된 기술 역량,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이 역량을 활용을 하면 선진국에는 첨단 기술을 상용화 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또 후발국에는 우리가 완성된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기술의 수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비대칭적 경쟁 전략이다. 즉 선진국에도 편승하고 후발국에도 편승할 수 있는 아주 이 위치가 바로 이 경계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 위치가 갑자기 기회로 바뀌는 거가 되겠죠. 그 전략의 요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플랫폼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해준다는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구촌 국제사회를 개발협력의 플랫폼 국가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부 창출의 2.0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즉 아웃바운드만이 아니라 인바운드, 국제사회 동과 인재가 모여드는 그런 인바운드 국부 창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려면은 통상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우리나라 통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품 제조 수출형이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수주를 경쟁해가지고 받는다는 경쟁 수주형 해외 사업.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V1이라고 본다 이러면, 해외 상품 제조 수출형이 V1이면 V2는 그 나라도 필요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주는 게 V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 수주형 수주는 그 나라에 플란트 하나 세워주고 도로 하나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다를 경제 개발해 주는 게 V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 그럼 이 베트남 같은 나라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3위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베트남 같은 나라가 한 30여 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국은 본사 역할을 하는 글로벌 산업 수도, 그 다음에 해외는 현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제조 강국, 수출 강국에서 V2인 국제 허브로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글로벌 직접 효과를 누리려면 국가 단위로 이제 혁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국가 단위 운영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한번 헬리콥터 아이로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경계 위치에 있는데 이 경계 위치에 있는 한국은 신흥국으로서 보면은 뭐 저출산 고령화로 내수시장 잠재력이 없어요. 성장 잠재력이 없다 보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FDI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으로서는 보면은 주력 산업이 업종 전환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전통 산업에 묶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띄다 보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또 없는 거죠. 외부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신흥국으로서도 매력이 없고 이 선진국으로서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매력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아웃바운드로는 전통 산업에 물꼬를 투고 이 국내에서 꽉 지금 묶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전통 산업에 물꼬를 밖으로 투고 안으로는 미래형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뉴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럼 그 글로벌 뉴딜이 바로 뭐냐? 국가 단위 운영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은 아웃바운드 뉴딜 사업은 이게 이제 소위 우리 후발국들한테 이제 우리가 완성된 기술을 전수해주는 기술 전수형 그 통상인데 이 기술 전수라는 거는 현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 포맷이 뭐냐? 제품 대신에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그 대신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K 제조업 업종과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그 국가의 아젠다를 해결하는 개발 사업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뭐 네옴시티도 있고 뭐 이제 우크라 재건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범주에서 보면은 국가 아젠다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네옴 같으면은 이미 다른 나라하고 미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다 이미 시공 계획을 다 짜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전부 다 시행 계획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시공을 컴피티션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터키가 요 다리 잘 놓겠냐, 한국이 다리 잘 놓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우디가 하고 있잖아요. 그 이런 시공 단계에서는 경쟁 수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인쇄 오더를 받았다 그래요. 우즈베키스탄에 초등학교 교과서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한 8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일 오다로서는 인쇄 산업의 아주 최대 오다인데, 자, 그럼 우리가 국내에서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그 800억치 초등학교 교과서를 찍어서 배태워가지고 날려보내면 그걸로 끝이냐. 이거를 개발 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우즈베키스탄 그 나라가 스스로 초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도 할 수 있는 인쇄 산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나라에 인쇄 설비를 장치해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코칭을 하고 인력도 키워줘서 스스로 인쇄 산업을 할 수 있게 이게 개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인바운드 뉴딜 사업은 이 선진국의 이 첨단 기술을 우리가 조기에 받아가지고 왔고 조기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해외 국제사회에 다시 공급해주는 그 역할. 이제 그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FDI가 들어오는 것들이 주로 뭐냐면은 대기업 사업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반도체의 네덜란드 장비 소부장 회사라든지, 그 다음 배터리의 소부장 회사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첨단 그 원천 기술을 가진 기술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들이 들어올 때 대부분 다 보면 공장보다는 연구소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존 국내에 있는 전통 사업 또는 첨단 산업의 사업장을 활용해가지고 납품 관계에 있는 해외의 이 소위 그 분야의 소부장 첨단 기술 업체들을 빨리 우리가 정부에도 지원하고 대기업도 같이 나서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국내가 거대한 연구 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게끔 FDI를 유치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기술 상용화를 얘기했는데 무슨 그 통계 논문도 제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만약에 10년이 걸린다. 그럼 그 한국이 5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수조 원이 투자가 된다. 우리는 수천억이면은 그걸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아주 그 독보적인 역량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첨단 산업을 얻는 것은 기술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상용화 테스트 배틀을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편성함으로써 우리는 첨단 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뉴딜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내에 있는 공장 설비의 70%가 수출 설비입니다. 이 수출 설비, 특히 전통 산업의 수출 설비 70%는 한 10년 정도의 텀으로 밖으로 나간다. 아웃바운드. 그 나라의 개발 사업으로 해서 밖으로 나간다. 즉 원재료 가까이, 시장 가까이로 재배치가 되고 이게 이제 니어쇼어링. 그러니까 우리는 니어쇼어링과 리쇼어링을 원재료라는 관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자기 나라 내수 관점에서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제조업은 메인 목적이 그 나라 자체의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70%의 설비가 해외 수출을 위해서 국내 설비를 키핑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니어쇼어링과 리쇼어링 정책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그래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저비용 국가가 아닌 거죠. 공장을 국내에다 더 늘려가지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내 제조 설비에다가 앞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 길은 인적 개발, 즉 연구원을 육성하는 인적 자원 중심의 유형 자산을 얼마나 더 늘려가느냐. 이 게임이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있는 돈 다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설비 투자 더 늘리고 이게 살 길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 사업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삼성이다, LG다, 현대다, 해외다가 이렇게 대규모 공장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장 투자를 하면은 삼성, 현대, LG가 혼자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은 협력업체들이 뭐 서너 개 같이 나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아주 단기간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산업단지가 형성된다면은 인구가 3만 5만 명이 불과 한 2, 3년 내에 인구가 몰려들거든요. 인구가 몰려든다는 것은 뭐냐? 그 주변의 인프라 수요를 증폭을 시키는 거죠. 교통, 주거, 다리, 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도시가 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인프라 수요에 대한 성장 기회, 이 개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산단이 형성이 되어 인구가 밀집이 되면 또 주변에 거대한 배후 도시가 형성이 되죠. 이 배후 도시가 나중에 이제 산업 도시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해외 사업이라는 거는 저 나라가 공장을 만들어 달라니까 그냥 공장 만들어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다 공장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 팔다가 그 나라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면은 또 베트남으로 옮기고 어디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 우리가 만든 이 공장 주변으로 이렇게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이게 도시화가 형성이 되면 이 지가와 부동산 가격과 거기서 일어나는 인프라 개발 기회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하는 그 상품 마진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G5, G7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개발 이익을 같이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해외 사업이 시공에서 시행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상대국들은 그걸 원해요. 왜? 자기네들이 이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그 이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20년 동안 개발해 주겠다. 당신네들이 70% 땅을 대라. 우리는 여기다 설비를 넣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 이익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가고 뭐 하면서. 그거를 70%는 그 나라 정부가 갖고 30%는 우리가 갖고 그 나라는 돈이 없습니다. 그 땅 팔아가지고 돈 되고 지금 중국 경제가 일어났는 게 전부 다 토지 이용권을 통해 가지고 지방 정부가 경제를 일으켰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데 어디냐?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카자흐스탄 11개의 경제 특구를 관리 권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좁은 땅 나라가 땅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도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한 2,000개, 3,000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다 투자를 해요. 하고 공장도 이전하고 뭐도 하고 있어요. 그 2,000개, 3,000개가 다 따로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진출했을 때 그 리스크를 다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 한
대기업이 그 공장 투자하는 그 중심으로 한 30여 개 정도를 갖다가 우리 국가산단 국내에 있듯이 형성을 해놨다. 그러면 나는 요번에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베트남, 한국 대기업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기를 간다는 거죠. 터키를 가고 싶다. 터키에도 보니까 현대 뭐 자동차가 뭘 만들어놨어. 그럼 거기에 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도 몰려가서 코리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인구 유입이 늘어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민국의 인력이 다 갈 수 있죠. 다수 국민과 다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영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하노이라는 거죠. 하노이가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서비스가 다 수출할 수 있는 데는 하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제 영토를 이거는 경제 시민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같이 개발해가지고 같이 크는 상생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저는 FTA 2.0이라고 봐요. 이때까지 FTA는 57개국하고 우리가 프리 트레이드를 해서 물건 주고받는 걸 더 하자. 이제 이거 차원이었다면 앞으로의 FTA 2.0은 57개를 70개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7개를 화학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어떻게 링크를 시켜서 더 많은 인적 교류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저 나라가 성장하면서 우리도 같이 편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관계를 갖느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FTA 2.0이다. 그럼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세계의 수도 미국에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된 그 큰 배경 중에 하나에는 미국의 유대인 커뮤니티입니다. 물론 뭐 소련에서 뭐 한 100만 명 되는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발동이 되고 창업 국가가 됐지만 대한민국도 적어도 세계의 수도 미국에는 한국의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 많은 수십조, 수백조에 이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투자가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고 있어요. 저 지금 우리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 들어오죠. 일본 들어오죠. 대만 들어오죠. 미국이 온통 지금 공장 투자란 말이다. 그거 지금 우리 보조금 준다고 들어가는 거죠. 저게 언제까지 경쟁력이 있겠냐. 지금 무슨 사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미국의 공장을 알지만,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서 이익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아마 엄청난 부담으로, 공급 과잉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아요. 그럼 그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뭐 조지아주라든지 뭐 이렇게 몇 군데를 좀 잡아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거 하라고 정경련이 있고 그거 하라고 5대 그룹 회장단들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미국에 딱 해가지고 이걸 대표를 해서 자, 여기에 러스트벨트 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그 러스트벨트 전통산업 망가지는 이 러스트벨트에다가 이걸 우리가 첨단 산업 도시로 바꿔주겠다. 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들어가면 첨단 산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5G 통신 인프라 쫙 깔아가지고 인구 유입을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 집가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 올라가죠. 그 수혜를 다 누가 받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99년 동안 대한민국한테 달라. 왜?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리셔링 멤버들한테 100년 무상 토지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비자다. 왜? 거기는 미국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그럼 대한민국의 사람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되겠죠. 언제 비자 받고 나갑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앞으로 한 100년 동안 이렇게 개발할 첨단 도시로 러스트벨트 하나를 부활을 시킬 테니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무비자에다가 무관세에다가 또 무슨 텍스라든가 이런 걸 메리트를 줘가지고 하면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내고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주지사한테 그걸 받아낼 수가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많이 같이 클러스터가 집적이 되면 그 리스크도 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대한민국의 제2 거점 도시가 돼서 우리 국민들, 우리 중소기업들도 아주 편하게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중동 같은 데도 지금 모든 중동 국가들이 탈석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 사우디든 어디 하나에 참 그 제대로 된 한국 거점 도시, 상생형 경제 특구를 하나 만들면 전 중동 국가들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요청을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사실은 사우디예요, 사우디. 사우디가 지금 한국하고 사우디만의 중소기업 산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다. 지금 미국에서 그 SK가 투자했대서 SK 블레이드를 하고 삼성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 왜 삼성 특구가 못 생기면 SK 특구가 못 생기고 그 SK 삼성 시티가 왜 대한민국의 코리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시티가 왜 못 됐냐 이거죠. 상생형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국가 아젠다 그 사업을 우리가 개발 사업을 펼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우리의 수출 설비, 국내에 있는 수출 설비 한 70% 정도는 글로벌하게 재배치가 되고 허브 앤 스포크로, 그럼 우리 국내는 우리 이제 LG가 오송에 운영하는 것처럼 마더 팩토리, 최첨단 설비는 한국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걸 해외에다가 폴리네이팅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점점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도태를 하고 있지만 이 유휴 설비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물량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본사 지원 일감, R&D, 상품 기획, 마케팅 이런 일감들은 더 확장이 된다. 그럼 그 확장된 역할은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의 엔제 세력이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비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우리 공장이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그 공장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현장 기술 인력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80년대에 중동에 나갈 때 공사 인부로 나갔잖아요. 그때 한 100만 명 정도까지 연인원이 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공사 인원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멘토 인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현장 기술 인력들. 지금 저 파키스탄에서 롯데가 정유 공장을, 네덜란드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인력을 200명을 때려 넣어가지고 1, 2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정유 공장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은 돌아가고 여기는 안 돌아가느냐? 그게 뭐냐? 현장에 숙련된 산업 기술이 체화된 인력들이 있냐 없냐? 즉 현장의 엔지니어의 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없냐거든. 이 현장 엔지니어 인력들이 전부 다 지금 은퇴하고 밖에서 있잖아요. 이분들을 같이 패키지로 내보내면 어마어마한 이 부가가치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포스코도 이제 해외 조강 생산 역량을 올리기로 했죠. 그 다음에 롯데도 이제 인도네시아도 나가고 뭐 또 HD 현대 조선소도 지금 사우디에 이제 조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벌써.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복수로 다양하게 해외 거점을 설치를 한다 이러면은 포항은 세계의 철강 수도가 될 수 있고 거제도는 세계의 조선 수도가 될 수 있고 다 이렇게 수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산업 수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술의 브릿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럼 이 수도가 된다는 건 뭐냐? 여기에 앞선 설비를 업데이트해갖고 현장에다 공급해주고 필요한 인력도 불러다가 교육시켜주고 필요한 조선 금융도 해주고 철강 금융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인프라를 다 지원해주는 그게 뭡니까? 그 서울에 있는 본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전체다가 세계의 거대한 글로벌 산업 수도국이 될 수가 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사실 이 페이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수출 강국이 V1이었다면 그 힘으로 그 수단으로, 그 힘이라는 수단으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버전 2로 간다.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 사업도 펼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것도 그럼 뭐 새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 대형 수주도 받아서 하고 있고, 대형 투자도, 공장 배터리 투자도 하고 있다. 그 하고 있는 거를 혼자 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고, 정경련이라든지 국가에서 넛지를 해서 클러스터로 가게끔 해라. 이게 동반성장 2.0이다. 동반성장을 국내에서 무슨 뭐 상생기금을 얼마를 대니, 납품 단가를 얼마를 했니, 그거는 1.0이라면, 진정한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가 할 수 없는 성장 기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동반성장 2.0이다. 이런 거를 하라는 거죠. 그런 포맷만 만들어주면은 지금 현재의 대기업들의 대형 수주와 대규모 공장 투자가 전부 다 국제개발 사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새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뉴딜을 펼치면 우리 국민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 근데 사실 선진국은 다 똑같은 산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선진국은 다 금융산업을 해요.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연구 산업을 해요. 첨단 산업을 해요. 관광 산업을 해요. 문화 산업을 해요. 이 5가지 산업은 모든 선진국이 다 합니다. 이게 주력이에요. 그런데 다 각자 그 그 같은 산업 내에서 분야가 다릅니다. 금융사업도 미국 금융산업이 다르고 또 싱가포르 금융산업이 다르듯이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주력 제조 산업에서 이 5가지의 지식 기반 산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제조 판매업을 하는 것은 부의완이다. 그 제조 판매업이라는 수단,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5개 산업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거냐? 요게 이제 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차별화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이 국제 개발 아젠다 사업을 펼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 일감을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 중심의 이 5가지 산업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통 산업 기술 기반 연구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개발 산업을 밖에서 이제 개발 사업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멘토 인력으로 우리 인력들이 파견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인력들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R&D라든지 지금 수원 우리 삼성전자 사업장이 그렇죠. 테레비 한 대도 생산하지 않지만 1년에 4,800만 대에서 5천만 대 정도를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5천만 대의 물량에 대한 R&D와 제조 기술과 상품 기획과 마케팅과 법률과 인사와 이거 다 수월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 세계의 우리 전통 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연구 산업이 메인 뿌리가 된다. 즉, 우리 베이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부가가치화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융산업인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금융산업을 허브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사실 국제 금융산업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국내 금융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늘리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그랬죠. 신흥국으로서도 매력이 없고 또 선진국으로서도 매력이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죠. 아무리 인프라를 여의도에 무슨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대한민국만이 유인할 수 있는 금융의 주제가 없는 한 대한민국은 금융 허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지금 우리 동북아만 해도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싱가포르 있죠, 홍콩 있죠, 상하이 있죠, 이 도쿄 있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똑같이 또 다른 금융 허브를 필요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런 개발 아젠다 사업과 연계를 하고 아까 이 K 특구 사업과 연계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 금융의 주체국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 금융의 즉 모든 개발 협력 사업에 우리가 파이낸싱을 하고 그걸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삼성, 현대, LG의 글로벌 레버리지 신용을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국제 협력 기금까지 파이낸싱을 일으킨다 이러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 나갔을 때 돈 쏟아 넣을 투자할 만한 곳들이 생기는 것이고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시장을 가려면은 대한민국에서 금융을 해서 나가게 된다는 우리가 창구가 되는 거죠. 즉 대한민국이 국제개발협력 플랫폼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금융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상용화 R&D 기반 얘기했죠.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산업인데 이 문화산업은 지금 아까 제가 하노이에 우리나라 심지어 미용소까지 다 우리나라 서비스가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상생형 경제 특구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서비스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실 문화산업이라는 게 대중문화만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첨단만 첨단이 아닙니다. 문화에도 어마어마한 첨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동경에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의 시총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보다도 시총이 더 높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산업, 앞으로 이제 이 문화 콘텐츠, 단순히 그냥 게임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즉 OS를 하죠.
이 우리나라의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전부 다 이게 문화 콘텐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문화산업을 한리다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문화산업이 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산업의 그 엔진은 뭐냐면은 그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즉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재가 뜨고 이러는 것들은 그 뒷면에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하게 국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국제마다 대한민국의 어떤 특구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과의 링크가 되면은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소비재를 찾게 되고 대한민국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문화사업의 맥락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픽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간다? 그래서 자살률이 어떻고, OECD 악성 지표가 어떻고, 이렇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BTS가 날고 겨도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부흥이 되지 않거든요. 왜? 문화산업은 콘텐츠,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아니라 이런 소비재 제품, 이런 게 전부 다 문화산업이거든요. 프랑스는 문화산업이 화장품도 있고 뭐도 있지만 GDP의 10%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광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들의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이 한 9%에서 10%가 정도 돼요. 우리 한 10% 되면 200조 정도 되잖아요. 지금의 반도체 총 매출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매출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 3%도 채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래서 세계화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관광산업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일본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 6, 7년 전에 스가 법안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보다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 전에 서울이 이름을 바꿨죠. 서울 마이 소울이라 했죠. 그거 아마 제가 윤봉기 기자 지난번 강의 때 용산시대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두 가지 이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때 서울 마일 소울로 반드시 가야 된다. 서울 마일 소울이라는 거에 그 핵심이 뭐냐? 교육입니다. 에듀투어예요. 에듀투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충전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BTS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리시케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 보면 그 리시케시 그 히말라야 밑에 한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1년에 관광객이 2천만 명이 넘어요. 거기가 뭐냐? 60년대 후반인가 70년대 그 비틀즈가 그 라즈니시 그 요가 스승 해서 한 3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게 요가의 전 세계 수도가 됐잖아요. 그 요가를 배우려고 전 세계에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리시케시 그 도시 전체가 요가 기숙 학원이에요. 그럼 뭐냐? 대한민국이 BTS다 이런 지금 뭐 K 한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전부 다 교육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K 바리스타도 있을 수 있고, K 셰프도 있을 수 있고, K 헤어스타일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송대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우송대에 가보면 한국 관련 그런 학과들이 많단 말입니다. 전문 기능사 자격증을 주는. 그럼 이제 한국 정부 이름으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저 지방에 있는 무명 호텔조차도 우리나라 호텔은 숙박업이 아니라 테마 호텔로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주도에는 어느 호텔에 가면은 무슨 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다. 내가 그거 관심이 있다. BTS 정국이가 거기서 뭐 이렇게 했다. 커피를 만들어 바리스타를 했다. 내가 거기 가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미가 1억 편이 넘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BTS나 우리 한류 스타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옷은 어떻게 입고, 먹는 거는 뭐고, 취미 활동은 뭘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류 테마의 교육 테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광을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지 않습니까? 재방문율, 그 다음에 고부가치, 얼마나 방문을 다시 한번 오게 할 수 있냐, 또 고부가치 있게끔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고부가치 관광객을 올리려면 다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에듀튜어 기반의 교육 관광 산업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거대한 세계의 교육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 아주 뭐 심지어는 BTS 그 노래, 춤, 댄싱, K-댄싱 자격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이 한류 팬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지방에서 나는 K-바리스타, 나는 한국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았다. 나는 한국 가서 내 헤어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받았다. 지금 하노이에 가면은 베트남의 하노이 그 코리안 바버샵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가격이 2배, 3배입니다. 로컬 바버샵보다.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해서 우리가 5가지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되지만 그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 한국만이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되냐? 지금 물건 반도체 팔고 이런 것보다 돈이 되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관광 산업을 세계 OECD 평균만 해도 10%, 200조가 넘는다. 지금 우리가 한 2, 3%밖에 못 하지만. 그다음에 콘텐츠가 지금 한 100억 불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아마 가전 수출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게임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게임 회사들이 게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강남에 있는 그 사교육 콘텐츠들을 다 게임 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게 글로벌하게 우리가 콘텐츠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콘텐츠 IP가 앞으로 우리나라 MZ 세대들의 주력 수출품이 되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저 세대의 주력 수출품은 하드웨어 제품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하드웨어 제품 공장은 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재능이 있고, 그럼 이분들을 그런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콘텐츠 IP를 일으킨다 이러면은 우리는 콘텐츠 IP 산업으로도 반도체 훨씬 이상으로 세계의 그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그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죠. 지금의 혁신은 연구소 안에서 나오는 혁신이 아니다. 연구소 밖에서 나오는 혁신이다. R&D를 깊게 해서 넓게로 간다. 즉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물자 조달에서 어떤 물자를 조달할 거냐, 더 경쟁력 있게 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거냐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전원이 다 연구원이 돼야 돼요. 이제는 무슨 현대 자동차, 노동자, 이 육체 노동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 5대 지식 서비스 산업 플랫폼의 주력은 우리 국민인데 우리 그 국민이 전부 다가 연구원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우리는 전 세계 인구 밀도 대비 최고 고학력 사회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건 연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MZ 세대가 제주 다니면서 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뭘 좋아합니까? 연구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연구원으로 진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대한민국의 기업이 연구원 체제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재테크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호칭을 폐지한다. 이런 걸, 그 내용을 지금 기업들이 하는 걸 다 한 통으로 꼽으면, 한 줄로 꿰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 연구원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호칭 파괴다, 근무 자율제다 하는 게 있잖아요. 파트타임제다, 프리랜서 더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관통을 탁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연구원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전 국토가 공원화되고 있다. 지금 지자체장이 전부 다 정원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지역을 정원화.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 공장 국가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지금 전 국토가 삼천리, 금수강산, 국토가 공원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야 해외 70억을 관광산업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받아들여서 여기는 세계 사람을 교육시키고, 세계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관광시키고, 거대한 연구소, 거대한 교육장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게 국제 허브다.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는 글로벌 산업 수도의 역할이다. 이 세 가지 미래가 지금 이미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오고 있는 거를 거슬러서 역천자행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공장을 불러들이려고 그러고,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그 폐기물을 땅에다 묻어가지고 금수강산을 더 오염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을 더 만들려고 그러고, 신재생을 더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